1. 교살 무화과나무. 모든 역사는 나무 그늘에서 시작된다. 나무 그늘에 앉아 실록을 올려다보면 가장 완벽하게 기분이 상쾌해진다. 제인 오스틴, 맨스필드 파크 중에서. 역사는 나무와 함께 시작한다. 아마도 모든 역사가 그렇게 시작하리라. 우리의 족보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보자. 증조부의 증조부의 증조부까지. 충분히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보낸 조상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똑똑했고 서로 마주보는 양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아주 잘 잡을 수 있었다. 세상을 입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눈 덕분에 그만큼 나뭇가지 사이의 거리를 잘 판단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놀랍도록 나무에 잘 적응해서 살았다. 정말 오랫동안 매우 안정적으로 삶을 꾸려나갔다. 그런데 기후가 바뀌었다. 기후변화는 이 책에서 앞으로 거듭 등장할 주제다. 기후가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바뀐다. 우리는 오늘날 그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살던 당시에는 세계가 상당히 추워지면서 숲의 잎들이 떨어졌다. 숲은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초원으로 바뀌었다.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가려면 발로 걸어가야 했다. 다음 나무로 더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똑바로 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 후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무를 움켜잡을 수 있는 손이 도구를 만들고 이용하기에도 적당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무에서 살 때 도움이 되었던 시력 또한 땅에서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뛰어난 지능 덕분에 능수능란한 지략으로 환경에 적응했다. 그들은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을 사냥했다. 아프리카의 대초원이 그들의 집이 되었다. 그러나 나무는 여전히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무는 그저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곳만이 아니었다. 나는 자주 대초원에서 걷곤 하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라면 먹을거리와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에 열매를 따거나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 조상이 누구였든 그런 바보는 아니었다. 그들은 몸이 뜨거워지고 지치고 땀을 흘리게 되는 살인적인 햇볕을 피해 하루 일과에서 적어도 4시간 이상을 쉬었다. 어른이라면 햇볕을 피할 나무를 중심으로 머릿속 지도를 그렸다. 이동하는 사람에게 겹겹의 잎들이 머리 위에서 넓고 깊은 그늘을 드리워 햇볕을 빈틈없이 가려주는 나무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나는 잠비아를 방문한 사람들과 함께 초원을 걸을 때면 아침 6시에 길을 나선다. 3시간쯤 후에 나무 그늘에서 쉬자고 하면 그들은 열렬히 반긴다. 그늘에 앉아 쉬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간으로 모두가 뜻밖의 깊은 의미를 느낀다. 이것이 우리의 뿌리로 되돌아가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대초원의 온갖 나무 그늘 가운데 최고는 교살 무화과 나무가 들이우는 그늘이다. 무더운 날에 여행할 때 나무 그늘 밑을 걸으면 마치 성당에 들어간 기분이 든다. 육체와 정신이 금방 생기를 되찾고 감사하는 마음에 심지어 경외심까지 느껴진다. 이 나무의 그늘은 엄청나게 넓다. 다 큰 교살 무화과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난 나뭇가지들이 들이우는 그늘의 반지름은 20m나 된다. 이 나뭇가지들 밑에서 수십 명이 쉴 수 있다. 가족이나 다른 집단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그늘 밑에 모여 쉴 수 있다. 나무 그늘 밑에서 몇 시간씩 꾸벅꾸벅 졸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성과 시시덕거리고 대화하거나 계획을 세우면서 느긋하게 지낼 수 있다. 인류 문명은 나무 그늘에서 시작되었고 특히 교살 무화과 나무 그늘을 좋아했다.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대초원에는 다양한 종의 교살 무화과 나무가 있다. 그러나 어떤 종이든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다. 교살 무화과 나무는 숲을 이루는 나무로 진화했다. 숲을 이루는 나무의 삶에서는 빛을 얻기 위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나무의 삶은 땅속 씨앗에서 시작한다. 싹이 트면 뿌리는 땅속으로 자라고 녹색의 새수는 주위의 모든 잎과 경쟁하면서 햇빛을 향해 위로 자란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는 기존 질서를 뒤집는 방법을 만들어냈다. 무화과 나무 속에는 대략 850종의 무화과 나무가 있다. 우리가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익숙한 무화과 나무의 학명은 피쿠스 카리카다. 우리는 무화과를 1만여 년 전부터 재배해왔다. 무화과를 최초로 재배한 식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로마 시대를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기록한 플리니우스는 무화과는 회복에 도움이 되므로 오랜 병으로 기운이 떨어진 사람이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기록했다. 무화과를 먹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무화과를 먹을 때는 수많은 씨도 한꺼번에 먹게 된다.
새들은 과일을 먹은 다음 풍부한 비료가 될 똥과 함께 씨들을 배출한다. 그런데 새들이 씨들을 자신이 머무른 나무에 배출할 때도 많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식물 대부분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무화과나무는 바로 그것을 원한다. 높은 나뭇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나면 비교적 햇빛을 보기가 쉽기 때문이다. 새순이 돋으면서 공기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뿌리도 자라난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많은 열대 식물이 땅에 절대 닿지 않으면서 공중에 뜬 뿌리로 이런 전략을 활용한다. 그런 식물들은 무게를 지탱할 힘 말고는 나무에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다. 열대우림에서는 이렇게 식물들이 붙어 있는 나무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식물들을 통틀어 착생식물이라고 부른다. 착생식물은 공기 뿌리로 습한 공기에서 필요한 수분을 쉽게 얻는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 무화과나무 뿌리는 계속 아래로 자라나고 모든 과정이 순조로우면 뿌리가 땅에 닿는다. 일단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스스로 뻗어가기 시작한다. 이제 더 이상 숙주에 붙어서 지탱할 필요가 없다. 반착생 식물이 되는 것이다. 숙주였던 나무는 이제 이리저리 얽힌 뿌리들에 꽉 붙잡힌다. 이 중간 단계에서는 하나의 나무에 두 가지 잎과 두 가지 꽃이 피고 두 가지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단계에서는 무화과나무와의 관계가 숙주나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결국 순조로운 과정을 밟고 나면 무화과나무가 숙주나무를 뒤덮고 그 때문에 숙주나무는 종종 죽고 만다. 아기 무화과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숙주나무의 줄기는 썩어서 쓰러지고 무화과나무는 뒤엉킨 뿌리로 지탱하며 홀로 선다. 숙주나무의 속은 텅 비면서 타고 오르기 쉬워진다. 그렇다고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릴 이유는 없다. 좋은 그늘을 들이울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나무를 잃을 뿐이다. 게다가 제멋대로 뻗은 뿌리에서 자라난 무화과나무는 목재로는 정말이지 쓸모가 없다.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는 그늘을 찾는 인류의 조상들에게 쉼터와 함께 먹을거리도 주었다. 나무 줄기는 또한 곤충과 박쥐, 도마뱀, 파충류, 설치류, 양서류, 그리고 새들의 집이 되었다. 주위의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시기에도 종종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는 많은 동물에게 꼭 필요한 먹이를 제공한다. 따라서 무화과나무는 서식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종, 즉 서식지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종이다. 당연하게도 무화과나무가 등장하는 이야기뿐 아니라 무화과나무 자체에 대한 옛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무화과나무는 케냐 키쿠유족의 기원과 관련한 신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키쿠유족에게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깃든 나무이기도 하다. 무화과나무 껍질을 달인 물은 임신과 순조로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무화과 열매는 아프리카뿐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서 배변을 촉진해 거의 설사까지 하게 만드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무화과나무와 숙주나무가 서로 뒤엉킨 모습을 본 얀자족 사이에 내려오는 매력적인 전통이 있다. 무화과나무 껍질을 달인 물을 마시거나 심지어 그물로 함께 목욕하면 남녀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무화과나무와 무화과에 기생하는 작은 말벌에 관한 아프리카 속담도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무화과나무라 해도 열매 안에는 벌레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속담이다. 우리 모두가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기원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무화과나무가 한몫한다. 탐험가이자 생물학자였던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는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한 무화과나무 종들에 매료되어서 숲에서 가장 비범한 나무라고 불렀다. 그는 무화과나무의 생존 투쟁을 연구하면서 생물이 진화해온 원리를 이해했고 자신의 생각을 찰스 다윈에게 전했다. 그런데 월리스가 생각해낸 이론이 바로 다윈이 지난 25년 동안 연구해온 이론과 똑같았다. 엄청난 공격을 받을 거라 예상해 진화론에 관한 책의 출판을 몇 년 동안 미뤄왔던 다윈은 드디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공동 이론은 1858년에 런던 린네 학회에서 발표되었지만 전혀 관심을 얻지 못했다. 다윈은 다음 해에 혼자서 종의 기원을 출간했다. 책이 나오자마자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윌리스는 진화론을 자신이 먼저 생각해냈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사에서 각주로만 남았다. 그러나 윌리스와 그가 연구한 무화과나무가 없었다면 다윈은 그의 이론을 영원히 발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나는 자주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홀짝홀짝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무 말 없이 그저 대초원 너머를 바라본다. 이러한 휴식에 감사하며 다음에 할 일을 계획하거나 보통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다.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던 때로 돌아간다. 인류의 역사는 교살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시작되었다. 8. 해바라기, 고흐가 열정을 바쳐 그린 꽃. 나는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빈센트 반 고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기 훨씬 전부터 남아메리카에서는 해바라기를 키웠다. 먹기 위해 재배했지만 눈에 확 띄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 유럽 사람들은 매력적인 모습에 반해 바다를 건너 해바라기를 가져갔을 것이다. 해바라기는 유럽에 정착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유용하고 소박한 농작물이었다. 그러나 해바라기는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예술가에 대한 전설, 천재에 대한 열광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해바라기 속에는 70가지 종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로 재배종인 헬리안투스 아누스를 다루려고 한다. 해바라기의 꽃은 꽃대 끝에 많은 꽃이 뭉쳐 머리 모양을 이룬 두상화로 해와 닮은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꽃이 아니라 꽃차례다. 해바라기는 각각의 머리가 수많은 개별적인 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대부분 꽃잎이라고 말하고 식물학자들은 레이헤드라고 부르는 꽃의 바깥쪽 부분에 난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꽃이다. 이 바깥쪽의 꽃들은 번식을 하지 않는다. 그 꽃들은 꽃가루를 실어 나르는 매개자인 곤충들에게 이리로 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곤충들은 중앙 원반의 나선형으로 정교하게 배열된 수많은 작은 꽃의 꽃가루를 실어 나른다. 해바라기는 키가 크기로 유명하다. 평균 키는 3m인데 9.17m까지 자란 해바라기도 있다. 해바라기는 씨앗이 들어있는 열매를 얻기 위해 재배되었다. 우리가 흔히 해바라기 씨라고 부르는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열매다. 실제로는 겉껍질을 이로 벗겨내고 열매 안에 씨앗을 먹는다. 인류는 해바라기를 5천여 년 동안 재배해왔다. 씨앗은 으깨서 빵을 만들 때 넣거나 콩과 호박, 옥수수와 함께 섞어 죽을 만들기도 한다. 유럽인은 해바라기가 예뻐서 유럽에 들여왔고 특히 18세기에는 큰 인기를 끌었다. 러시아에는 씨앗을 으깨면 유용한 기름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생각보다 더 좋은 소식이었다. 러시아 정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기름 대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해바라기유를 발견하면서 작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바라기는 햇볕이 많이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해바라기유는 요리할 때 사용하고 씨앗을 으깨고 남은 부스러기는 가축에게 먹였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인간에게 가깝고 유용한 존재였지만 눈에 확 띄는 모습 때문에 용도를 넘어서는 의미가 생겼다. 사람들은 해바라기가 해를 뒤쫓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시집 경험의 노래에서 이런 시를 썼다. 아, 해바라기. 시간에 지쳐서 태양의 발걸음을 헤아리며 떠돌이의 여정이 끝나는 향기로운 황금빛 나라를 찾지. 그러나 해바라기는 꽃봉오리일 때만 태양의 발걸음을 헤아린다. 꽃이 활짝 피면 가만히 있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혹은 장소에 대한 갈망을 담은 위대한 시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해바라기는 인류에게 점점 더 유용한 농작물이 되었다. 그중 헬리안투스 투베로수스 종은 덩이줄기라는 뜻의 라틴어 투베로수스가 들어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뿌리를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예루살렘 아티초크라고 부르는 음식이 바로 이 뿌리다. 해바라기유는 적어도 올리브유보다는 만드는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볶음이나 구이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심지어 바이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가 지구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다. 정유회사 BP는 해바라기 무늬를 로고로 사용하는데 아마도 회사의 주요 사업인 화석연료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심화시키는 그들의 역할을 가려보려는 의도 같다. 해바라기는 187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면서 벌어진 유미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상징이었다. 유미주의 운동은 모든 인간을 위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여기는 산업화 제일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유미주의 운동의 가치관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생각에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 흔히 집이 기능적일 뿐 아니라 아름다워야 한다는 생각 또한 유미주의적 사고다. 유미주의 운동은 단순함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본 예술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 그림에서는 국화가 중요한 소재인데 해바라기는 국화와 상당히 닮았다. 따라서 해바라기는
유미주의 운동에서 인기 있는 꽃, 심지어 새로운 교리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물론 그만큼 조롱도 많이 당했다. 정말이지 아주 기가 막힌이란 제목의 악보집 커버에는 해바라기를 든 우아한 젊은 남성이 등장한다. 여기서 정말이지 아주 기가 막히는 유미주의 운동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1887년 파리에서 혁신적인 그림들을 보여주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다. 그 중에는 땅에 놓은 해바라기를 아주 공들여 연구하면서 그린 작품이 있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었다. 또 다른 화가 폴 고갱은 전시회에서 본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자신의 그림 한 점과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두 점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들이 완전히 빈센트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후 수많은 사람이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 고흐는 예술과 아름다움, 우정을 나누며 서로 지지하는 인류애를 기반으로 한 예술가 공동체를 꾸리겠다는 꿈이 있었다. 고갱은 반 고흐와 함께 지내기로 했고 고흐는 프랑스 남부의 아르에서 집을 빌렸다. 그는 고갱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해바라기를 계속 그렸다. 이번에는 꽃병에 꽂힌 해바라기였다. 커피와 술을 진탕 마시고 물감을 물 쓰듯이 쓰면서 무시무시한 창조성을 폭발시켜 엿새 만에 해바라기 그림을 4점이나 그려냈다. 반 고흐가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 덩어리를 폭발시킨 특이한 천재였다는 전설을 너무 믿지는 말자. 그는 의도적으로 네덜란드의 꽃 그림 전통을 따랐지만 대신 최신 기술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으로 그렸다. 반 고흐는 노란색을 사랑했다. 노란색은 그에게 기쁨을 상징했다. 새롭게 만들어낸 황홀한 노란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기쁨을 느꼈다. 가장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들에서는 거의 노란색만 사용했다.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어서 해바라기를 선택했다. 귀하게 온실에서 자라는 꽃이 아니라 수많은 드넓은 들판에서 자라는 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이 일상적인 삶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흐 예술의 바탕이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바라기는 공짜는 아니어도 싸게 살 수 있다. 길가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들판의 해바라기를 쉽게 빌릴 수도 있다. 고흐는 정상성은 포장된 길이다. 걷기에는 편하지만 꽃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쓴 적이 있다. 그는 아르에서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마르세유 사람들이 부야베스를 먹듯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가 열정적으로 커다란 해바라기를 그린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거야라고 썼다. 그는 한창 때가 지나 꽃잎이 떨어지며 시들고 있는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다. 그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시들어가는 모습에 흥미를 느꼈다. 고갱이 아르에 왔고 9주 동안의 폭풍우 같은 시간이 지난 후 둘만의 예술가 공동체는 깨져버렸다. 고갱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고흐의 모습을 그리기 전까지는 괜찮았다. 그림 속 고흐는 해바라기를 그리고 있었다. 글쎄, 해바라기가 아니면 달리 무엇을 그렸겠는가? 심한 말다툼과 자해, 이후 고흐의 뭉클한 명작들과 개인적인 절망, 끔찍한 최후까지 그의 남은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몇 년만 더 버텼다면 오늘날 그의 작품을 향한 엄청난 찬사와 사랑을 그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그가 죽은 해에도 브뤼셀의 전시회에서 격렬한 언쟁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화가 앙리드 툴루즈 로트레크와 폴 시냐크는 고흐의 그림을 우스꽝스러운 해바라기 화분이라며 무시하는 벨기에 화가 앙리드 그루에게 맞섰다. 주먹 싸움까지 갈 뻔할 정도였는데 로트레크가 그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는 설도 있다. 이제 고흐의 해바라기들은 우리에게 뭉클한 감동을 준다. 매년 500만 명 정도가 그의 다양한 해바라기 그림을 감상한다. 고흐는 해바라기 그림을 파리에서 5점, 아르에서 7점 그렸다. 그중 한 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을 폭격할 때 파괴되었다. 1987년 일본 보험회사 회장 야스오 고토는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 한 점을 2,508만 7,500파운드, 오늘날 1,550억 원 정도에 구입했다. 고흐가 아르에서 그린 해바라기 그림들은 모나리자만큼이나 유명하다. 각각의 그림은 티셔츠와 마른 행주, 냉장고 자석 등 온갖 형태로 수없이 복제되어 너무 흔해져서 되레 해바라기라는 꽃 자체는 주목하지 못하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웠던 예술가의 신화 같은 삶이 아니다. 해바라기 그림은 환희가 얼마나 압도적인 감정인지, 그리고 그런 고조된 경험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너지기 쉬운지를 보여준다. 13. 난초, 열망과 집착에 휩싸인 식물. 내가 당신 옷 위에
꽃 장식을 바로잡아 주어도 될까요? 충격으로 흐트러졌네요. 마르셀 프루스트, 스완의 사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에서 꽃은 생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것은 식물학적인 사실이지만 인간에게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꽃을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 애정과 욕망의 상징으로 활용한다. 난초의 중세 영어 단어는 고안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이자 위대한 식물학자, 그리스 철학자였던 테오프라스투스는 난초를 오키스라고 불렀다. 역시 고안이란 뜻의 단어다. 둘 다 난초의 일부 품종에서 나타나는 이중 덩이 줄기를 보고 붙인 이름이다. 난초는 꽃으로 유명하다. 식물의 생식기관으로서 뚜렷하고 화려한 성적 매력을 지녔다. 또한 이국적인 자태로 찬사를 받으며 열망과 집착을 불러일으킨다. 그 열망과 집착에는 지나치고 위험한 낌새가 있다. 19세기에는 많은 사람이 사로잡힌 그런 열망을 난초열이라고 불렀다. 전 세계에는 난초 재배에 열중하는 수백 개의 협회가 있다. 찰스 다윈은 절친한 친구인 식물학자 조지프 후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삶에서 제일 많은 관심을 쏟은 주제가 난초야라고 썼다. 생물 분류로 볼 때 난초과는 763가지 속에 2만 8천여 가지 종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방대하다. 보통 열대지방이나 온실에서 자라지만 북쪽 지방에서 자라는 종도 많다. 영국에는 52가지 종이 있는데 열렬한 추종자들이 이들을 보기 위해 찾아온다. 존 파울스의 소설 데니얼 마틴에서 주인공 데니얼 마틴은 놀랍게도 앤서니가 난초의 신비에 대해 자신과 같이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와 인생을 함께하는 친구가 된다. 그는 앤서니가 난초를 사람처럼 그린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난초의 꽃잎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고 마치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근을 달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요란한지. 난초는 꼭 그렇게까지 요란해야만 할까? F. 스콧 피츠제럴드는 저 숙녀를 아세요? 개츠비는 흰 꽃이 핀 자두나무 아래 당당하게 앉아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인간이라기보다 난초 같은 여성을 가리켰다라고 썼다. 난초는 거의 식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간절하게 갈망하는 동물이나 고기 혹은 피부 같다. 난초는 정말 그렇게 절박할까? 사실 그렇다. 난초는 서로 개별적으로 꽃가루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분괴라고 불리는 큰 덩어리로 꽃가루바지를 한다. 이것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한 난초의 전략이다. 난초는 놀라울 정도로 작은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그 씨앗들을 바람에 실어 흩어보낸다. 각 꽃의 암술머리에 붙으려면 많은 양의 꽃가루가 필요하다. 띄엄띄엄 꽃가루를 뿌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큼직한 꽃가루 덩이가 아니면 제대로 해내기 힘들다. 이렇게 씨앗을 퍼뜨리는 전략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많은 양의 꽃가루가 정확하게 딱 알맞은 꽃에 가서 붙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터무니없이 많은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난초는 첫 번째 방법을 쓴다. 다시 말해, 난초는 꽃가루를 옮겨줄 곤충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유인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다른 꽃들보다 커다랗게 오랫동안 지지 않는 꽃을 피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무모하고 지나치게 보인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꽃가루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비하면 더 우아하고 경제적이다. 효과가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가도 따른다. 꽃가루를 옮겨주는데 특화된 곤충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곤충이 없다면 난초는 생명을 이어나갈 수 없다. 유럽에서 볼 수 있는 꿀벌 난초가 전형적인 사례다. 꿀벌 난초의 꽃은 단독성 벌의 암컷처럼 보인다. 또한 꿀벌 냄새를 흉내낸 냄새를 내뿜는다. 수컷 꿀벌은 그 꽃의 짝짓기를 시도하다가 날아간다. 다른 꿀벌 난초에도 똑같이 속아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꽃가루바지가 이루어진다. 난초가 꿀벌을 닮았다는 사실이 놀랍기는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닮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꿀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남성도 여성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흥분해 달려든다는 사실은 잊은 것 같다. 난초꽃이 흉내내는 단독성 벌은 영국 같은 북쪽 지역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훨씬 덜 효과적인 자가수분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다윈은 1876년에 정확히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출간했다. 자가수정과 타가수정의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가수분 식물의 약점을 입증했고 유전학에 대한 그레고어 멘델의 발견 중 일부를 예견했다. 다윈은 1863년에 켄트의 다운 하우스에 온실을 만들었고 오랜 시간을 들여 난초를 돌보았다. 온실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그는
온실을 채울 생각에 학창 시절처럼 들뜬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가 온실에서 키운 식물 중 하나가 마다가스카르 난초였다. 그가 그 난초의 꿀샘 길이를 재보니 거의 30cm에 달했다. 그 난초의 꽃가루 바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엄청나게 긴 주둥이를 지닌 커다란 나방이 끝까지 빨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꽃가루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다윈은 짐작했다. 당시에 이런 추측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40년 후 바로 그런 주둥이를 가진 박각시나방의 아종이 발견되었다. 그 나방은 크산토판 모르가니 프레딕타란 적절한 이름을 얻었다.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는 뜻이 담긴 이름이다. 이것은 다른 종끼리 서로 영향을 주며 진화하는 방식인 공진화의 원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지 3년 후인 1862년 난초의 수정을 출간했다. 이거 봐, 내가 뭐라 그랬어라는 메시지가 담긴 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순수한 욕구 때문에 유럽에서 난초 붐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섹스, 돈, 권력을 비롯한 온갖 세속적인 것에 대한 맹목적인 욕구 때문이었다. 굉장히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열대 난초는 19세기에는 구하기가 어려웠다. 매우 부유해야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축구멍이나 가슴에 꽂은 난초는 강력한 불을 과시하는 수단이었다. 프랑스의 화가 자크 에밀 블랑슈는 약간 미숙하지만 눈길을 끄는 재능을 지닌 21살의 멋쟁이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다. 그림 속 프루스트는 옥기세 카틀레아 난초를 꽂은 채 상대방을 응시하며 불안하면서도 자기 만족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쓴다. 몇 년 후 그는 위대한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앞부분에서 화류계 여성 오데트를 뒤쫓는 샤를 스완에 대해 쓴다. 말이 장애물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 치자 마차와 함께 오데트와 그녀 옷에 달린 꽃 장식이 흔들린다. 보세요. 여기 조금 있네요. 분명 당신 옷에 꽃가루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털어드릴까요? 이러한 그의 행동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후 두 사람은 사랑의 행위를 카틀레아 학이라고 부른다. 난초는 큰 사업이었다. 난초 수집은 부자가 되기 위해 벌이는 모험이었다. 런던에서 토트넘의 존 데이는 난초를 잔뜩 수집한 후 사업을 벌였다. 트레버 로런스 경은 에리데스 라우렌시니아로 불리게 될 난초 표본 하나를 235파운드에 사들였다. 오늘날 아마도 10만 파운드 정도의 가치이며 하나로는 1억 7,600만 원 정도이다. 1879년 창간된 영국의 청소년 잡지 보이스 오운 페이퍼는 난초 사냥꾼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연재했다. 번식시키기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이 난초의 큰 매력이자 신비 중 하나다. 대부분의 종은 아예 번식이 불가능하다. 균사체라고 하는 곰팡이 실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씨앗이 발아한다는 것이 문제다. 1922년 씨를 뿌리는 배양토에 꼭 필요한 영양분을 주입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이때부터 난초가 널리 퍼졌다. 난초는 이국적인 매력 덕분에 명성을 유지했다. 렉스 스타우트의 소설에 등장하는 탐정 네로 울프는 난초 연구에 전념했고 1939년 출간된 레이먼드 챈들러의 소설 빅슬립에서 필립 말로는 스턴우드 장군을 장군해 난초 온실에서 만난다. 온실 속 난초들의 줄기를 갓 씻어낸 시체들의 손가락 같았다라고 묘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슈퍼마켓에서 콩통조림 하나를 사면서 난초도 같이 살 수 있다. 야생 난초의 대규모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 난초를 사기 전에는 출처를 확인하는 편이 좋다. 합법적으로 구입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 모두를 위해 난초의 신비로움과 이국적인 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니면 그건 그저 모순일 뿐일까? 난초가 정말로 소박한 식물이 될 수 있을까? 14. 브라질 너트나무, 열대우림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 나는 브라질에서 온 찰리의 고모야. 견과류의 원산지에서 왔지. 브랜던 토머스의 희곡, 찰리의 고모 중에서. 우리는 정글을 자연이 지배하는 영역, 가장 용감한 사람들만이 감히 도전하는 장소라고 여겼다. 우리는 정글을 환상의 공간으로 상상했다. 1940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정글 만화는 표범 가죽 반바지를 입고 하고 고릴라와 씨름하는 백인 남자의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글의 법칙이 문명 세계보다 훨씬 더 거칠고 사납다고 생각했다. 정글은 쓸모없지만 너무 야생적이어서 매력적이었다. 궁극적인 길들이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길들여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그곳을 열대우림이라고 부른다. 열대우림은 취약함의 상징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가는 세계로 바라본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은 생태계 자체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몇몇 종의 나무들만 유독 잘 보인다. 저지대 열대우림은 특히 그렇다. 이곳은 우거진 나뭇잎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군데군데 다른 나무들보다 훌쩍 더 큰 나무가 서 있다. 이런 나무를 건조하게 돌출목이라고 부르는데 브라질 너트나무가 바로 전형적인 예다. 브라질 너트나무의 나무 줄기는 지름이 2m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키는 50m까지 치솟을 수 있다. 우리는 이 나무의 씨앗을 잘 안다. 우리가 브라질 너트라고 부르면서 먹는 음식이다. 그러나 브라질 사람들은 카스타나스 도파라, 즉 파라의 밤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 지방이 많은 이 훌륭한 견과류와 관련해 멋진 사실이 있다. 브라질 너트는 재배할 수 없다. 그저 주워 모을 수밖에 없다. 훼손되지 않은 숲에서 주운 브라질 너트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이다. 브라질 너트를 재배하는 조림지를 만들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브라질 너트를 먹을 때마다 숲이 온전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셈이다. 브라질 너트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꽃가루바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몸집이 큰 꿀벌 종류만 그 나무에 반쯤 닫힌 꽃잎에서 꽃가루바지를 할 수 있다. 이 꿀벌도 훼손되지 않은 숲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열매가 익는데 14개월이나 걸리지만 브라질 너트나무는 긴 시간을 감당할 여유가 있다. 어렵지 않게 500년 이상을 살 수 있고 1000년까지 사는 나무도 있다. 열매 무게는 2kg이 넘고 완전히 익으면 쿵하고 땅에 떨어진다. 그 열매는 안쪽에 털 같은 섬유질이 많아 코코넛 껍질처럼 보인다. 열매 안에는 오렌지 조각처럼 모여있는 브라질 너트가 있는데 한 열매에 24개까지 들어있다. 그 열매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 그 구멍은 브라질 너트의 주요 포식자인 아구티들이 열매를 먹을 때 도움이 된다. 아구티는 마치 다리가 긴 기니피그처럼 보이는 설치류다. 아구티가 브라질 너트를 먹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씨앗을 모두 먹지 않고 나머지를 땅에 묻은 뒤 나중에 돌아와 다시 먹는다. 그때 끝까지 먹히지 않고 땅에 남는 씨앗들이 있다. 이 씨앗들에서 싹이 난다. 그렇게 자란 묘목은 어두컴컴한 숲 아래에서 거의 휴면 상태로 지낸다. 열대우림의 땅은 햇빛의 2% 정도만이 겨우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폭풍우가 큰 나무를 쓰러뜨리면 기회가 생긴다. 갑자기 쏟아지는 햇빛에 브라질 너트 묘목들은 무성한 잎사귀로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되기 위해 애쓴다. 복권 당첨과도 같은 기회를 얻은 나무들은 하늘을 덮을 만큼 큰 나무로 자라고 더 나아가 다른 나무들을 뛰어넘어 높이 치솟는다. 운이 좋아야만 살아남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브라질 너트나무는 몇백 년을 거치면서 아주 확실하게 살아남는다. 아구티뿐 아니라 인간도 떨어진 브라질 너트를 주워 모은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고 어떤 지역에서는 떠돌이 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사업이 되었다. 사업의 미래는 얼마나 규제하고 절제하느냐에 달렸다. 브라질 너트를 너무 집중적으로 채집하면 숲이 재생되지 않는다. 묘목이 사라지면 그 사업도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브라질 너트를 덜 채집한 곳에서 보이는 어린 나무들은 사업에서 지속 가능성을 실천한 좋은 사례다. 브라질 너트는 면역체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귀하게 여겨진다. 브라질 너트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이 일상에서 섭취하는 유일한 방사성 음식이라는 점이다. 브라질 너트에는 라듐이 들어있다. 그러나 브라질 너트를 먹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에 치명적일 만한 함유량은 아니다. 브라질 너트에서 짠 기름은 시계의 윤활유로 활용하고 화장품과 페인트에도 사용된다. 나무는 건축과 바닥재로 쓰기에 질이 좋은 목재다. 그러나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브라질 너트나무는 대부분의 다른 나무보다는 좋은 기회를 얻는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열대우림을 파괴해왔다. 처음에는 지구를 더 문명화하기 위한 선의의 행동으로 보았다. 말하지 못하는 자연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꼴이라고 널리 이해한다.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열대우림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열대우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육지에서 가장 생산적인 곳이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이 늘어나면 지구가 이전보다 더 뜨거워진다. 지구 온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고 세계의 생태학적 균형이 깨지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900년보다 섭씨 0.8도 상승했고 21세기 말이 되면 2.6도에서 4.8도까지 상승한다고 예측한다. 열대우림은 또한 수증기를 내뿜어 구름과 비를 만든다. 열대우림을 파괴하면 산소와 비를 만들어내는 체계를 잃는 셈이다. 열대우림의 대규모 파괴가 이루어진 바탕에는 열대우림이 엄청나게 울창한 이유가 엄청나게 비옥한 땅 때문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열대우림은 분명 온도와 습도가 아주 높고 5천만 년 이상 그러한 환경을 유지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울창한 숲은 뒤얽혀서 놀랍도록 복잡한 상호 의존 체계를 이루었다. 열대우림이 울창한 이유는 토양 때문이 아니라 숲 그 자체 때문이다. 씨앗은 숲의 바닥에 떨어져 다시 싹을 틔운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숲을 파괴하면서 열대우림을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브라질 너트를 먹으면서 열대우림이 다른 데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혜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이라도 머리가 아닌 배로 느껴보자. 27. 파리지옥, 우리의 인식을 위협하는 식충식물. 저렇게 덜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저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존 윈덤의 소설 트리피드의 날 중에서 찰스 다윈은 파리지옥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식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파리지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구운 쇠고기와 삶은 달걀을 먹였다. 널리 알려진 이후로 파리지옥은 인간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해왔다. 육식을 하는 그 식물의 특성을 더욱 확장한 식인 식물 이야기들도 나왔다. 존 윈덤의 1951년 소설 트리피드의 날을 읽거나 같은 제목의 1962년 영화를 본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무언가 막연히 위협적이고 겁이 나는 식물을 흔히 트리피드라고 부른다. 전 세계에서 파리지옥이 자라는 지역은 비교적 넓지 않다.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늪지대나 습기가 많은 초원에서만 보인다. 유럽인은 18세기 중반에 파리지옥에 대해 알았다. 박물학자 존 앨리스가 런던 매거진에 파리지옥에 대한 글을 실었고 린네와 그 식물에 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린네는 고민에 빠졌다. 그 식물은 그의 세계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린네의 고민은 자연의 사다리라는 고대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개념으로 지금도 널리 퍼져 있다. 과학에서는 더 이상 공식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아주 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자연의 위계가 있다는 생각으로 영혼이 없는 암석과 광물이 가장 아래에 있다. 그 위에는 민감하지는 않지만 생장과 관련된 영혼을 가진 식물이 있다. 식물 위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들이 있다. 움직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을 분류한다. 과학 논문에서도 여전히 고등동물이라는 용어를 읽을 수 있다. 고등동물 위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차별화되는 인간이 있다. 인간 위에는 천사와 대천사가 있고 가장 위에는 신이 있다. 그래서 린네는 파리지옥이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비를 막기 위해 잎을 오므린다고 믿었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여서 종교와 과학이 분리된 시기였다. 그러나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신속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다윈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사상을 문제 삼을까봐 종의 기원 출판을 20년 이상 미뤘다. 그러나 다윈은 자연의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식물에 사로잡혔다. 움직이면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의 흥미를 느꼈다. 그는 종의 기원을 출간한 지 11년 후인 1870년에 식충식물을 출간했고 파리지옥이 그 책의 주인공 중 하나였다. 그는 거의 200종에 이르는 끈끈이 주걱 속의 끈끈이 주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파리지옥처럼 재빨리 잎을 오므리는 것이 아니라 끈끈한 액체로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이다. 다윈은 식충식물이 질소가 거의 없는 열악한 토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늘 그러하듯 절묘하게 문제를 파악했다. 식충식물은 곤충을 잡아먹음으로써 중요한 성분인 질소를 얻는다. 만약 그러지 못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아예 자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화론적으로 벌레를 먹는 이점이 분명해졌다. 곤충을 먹는 식물은 현존하는 식물 가운데 적어도 6번 이상 진화를 거듭했다.
수렴 진화는 그 자체로 자연 선택을 아주 잘 보여준다. 다윈은 파리지옥이 처음에는 꽉 닫히지 않게 잎을 오므려 일부러 작은 곤충들이 도망갈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소화하려면 에너지를 써야 하므로 너무 작은 먹이는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다윈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론을 종의 기원에서 훌륭하게 주장했다. 이후 연구에서 그는 진화가 이루어지는 방식, 지구에서 생물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 확장하고 추가해서 보여준다. 그중 파리지옥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그 식물은 영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엄청나게 꼼꼼한 다윈은 따옴표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그 식물이 알고 기억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덧 양쪽 안 표면의 예민한 잔털 3개 중 하나를 건드리면 덫이 자극을 받는다. 날아온 씨앗이나 빗방울 같은 것이 우연히 한번 건드린다고 해서 자극을 받지는 않는다. 20초 안에 같은 잔털을 연이어 건드리거나 다른 잔털을 건드려야 덫이 움직여 닫힌다. 빛과 습도, 먹이의 크기,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0.5초 정도의 덫을 닫는다. 이빨처럼 보이는 부분이 맞물리는데 먹이가 충분히 커서 효용 가치가 있으면 덫이 완전히 닫힌다. 꼭 담은 채 소화기관이 되어 선홍색 소화액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파리지옥은 건드리는 것을 알아차리고 흐르는 시간을 인지하고 몇 번 건드리는지 횟수를 세고 그렇게 움직이고 먹는다. 먹이를 소화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먹이의 3분의 1 정도가 개미, 3분의 1 정도가 거미다. 나머지 3분의 1은 딱정벌레와 메뚜기, 그리고 개구리 같은 작은 척추동물을 포함해 몇몇 이런저런 동물이다. 잎을 오므리는 원리는 아직 완전히 파악할 수 없지만 다양한 이론이 나오고 있다. 칼슘 이온의 빠른 이동과 관련된 이론도 있다. 파리지옥의 영어 이름은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다. 그런데 왜 비너스일까? 사랑의 여신이 식충식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융 심리학이 중요시하는 원형과 프로이트 심리학이 중요시하는 신화의 언저리 깊숙한 곳에서 각자 성향에 따라 답을 찾을 수 있다. 파리지옥에서 가장 인상적인 희고 예쁜 꽃 때문에 비너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솔직하지 못한 주장이다. 사실 파리지옥에서 덫 역할을 하는 잎을 보면 여성의 생식기가 떠오른다. 덫 가장자리의 이빨처럼 삐죽삐죽한 부분을 보면 고대의 박이나 덴타타라는 개념이 생각난다. 박이나 덴타타는 이빨 달린 질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여성의 성적 매력과 힘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깔린 발상이다. 이 흥미로운 주제를 조사하다가 뜻밖의 사진들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박이나 덴타타를 설명하는 웹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렇다.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파리지옥으로 생식기를 가린 나체 여성의 모습이었다. 미국에서는 파리지옥을 TPT 위챗이라고 부른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용어라고 설명해왔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런 주장을 비웃었다. 티펫은 모피 목도리고 트위치는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 윗입술 위에 사용하는 작은 올감이다. 그 용어는 작은 포유동물을 잡기 위한 덫도 사용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꽃은 번식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파리지옥의 덫은 꽃이 아니다. 변형된 잎으로 기능이나 근원은 번식과 관련이 없다. 무시무시한 식물은 원형적인 힘을 상징한다. 1874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마다가스카르 나무에 대한 괴담이 잡지 뉴욕 월드에 실렸고 사람들이 널리 믿게 되었다. 소설가 에드거 라이스 버로스는 존 카터 시리즈에서 바숨 행성에 사는 식물 인간에 대해 썼고 해리포터 이야기에서 어린 마법사들은 악마의 올감이라는 사악한 덫에 걸려든다. 이런 생각들은 유쾌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기도 한다. 토마토 공격대는 1978년에 제작된 패러디 공포 영화로 인간을 잡아먹는 토마토가 나온다. 뮤지컬 리틀 숍 오브 호러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오드리 2세라는 식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친다. 텔레비전 드라마 애덤스 패밀리에서 모티시아는 풍성한 실내 식물들을 돌보면서 식물 중 하나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커다란 스테이크를 먹인다. 하지만 그중 트리피드보다 더 무시무시한 식물은 없다. 세계 종말에 대한 윈덤의 전형적인 소설에서 트리피드는 고급 기름을 얻으려고 재배하는 반쯤 길들인 식물이다. 트리피드는 움직일 수 있고 치명적인 침을 지니고 있다. 독침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그대로 두면 더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있다. 유성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전 세계 사람 대부분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야기로 그 소설은 시작된다. 이후 벌어진 대혼란 속에서 트리피드는 탈출하고 테러까지 일으킨다.
마치 거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추고 행동하고 있는 듯하다. 파리 지옥의 키는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자라고 덫의 너비는 2.5cm 정도다. 인간의 생명에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인간이 느끼는 위협은 엄청나다. 우리는 자연의 사다리로 돌아가서 식물은 식물, 동물은 동물, 인간은 인간이라고 존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싶어 한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조금 비슷하지만 천사와 더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 하느님과 천사를 믿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관념을 입 밖으로 꺼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리하는 방식에 꼭 필요한 관념이다. 우리는 그런 관념을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런 관념이 오싹하고 파괴적으로 깨지는데 매혹을 느낀다. 파리지옥은 알고, 파리지옥은 기억하고, 파리지옥은 먹는다.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깊이 느끼고 있는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관념이 오싹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파리지옥은 알려준다. 77. 튤립, 야생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 나와 함께 튤립 사이로 살금살금 걸어가요. 엘 듀빈과 조지프 A. 버크의 노래 튤립 사이를 걷는 발끝 중에서 원한다면 멋진 튤립을 감상할 수 있다. 예쁜 소녀와 몇몇 꽃을 묘사한 앙리 마티스의 명랑한 그림. 아넬리, 흰 튤립과 아네모네에 등장하는 단순하고 깔끔한 튤립을 좋아할 수도 있다. 나는 분별력을 잃을 위험 없이 튤립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식물이 진지한 역사책에서조차 튤립 광풍이라고 부르는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보통 튤립 파동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기에 벌어졌다. 백합과의 튤립 속에는 아마도 100종 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측일 뿐이다. 튤립을 오랫동안 재배하면서 너무 자주 교배했기 때문에 튤립의 조상을 찾아 명확하게 거슬러 올라가기가 어렵다. 야생 튤립이 각각 무척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쉽게 돌연변이와 잡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자연계의 질서를 부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튤립을 두고 누구나 혼란스러워한다. 그러나 이런 유연성과 가변성이 결합해 이 꽃은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튤립은 서아시아 온대 지역의 산과 대초원에서 자생했다. 적어도 11세기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재배되었다. 파르하드 왕자의 전설에 따르면 그 왕자는 연인이 죽었다고 오해해 자살했는데 그가 흘린 피에서 튤립이 피어났다고 한다. 뽕나무에 대한 64장에 나오는 피라모스와 티습의 전설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튤립은 아름다워서 귀하게 여겨진다. 숙련된 손길로 재배하고 가꿀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에 더더욱 튤립은 16세기가 되어서야 유럽에 전파되었다. 콘스탄티노플 주재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대사로 술레이만 대제의 만찬에 초대받았던 오기어 기스레인 드 비스베크가 전파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물론 자신이 튤립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카롤루스 클루시우스가 비엔나 식물원과 라이덴 대학 정원에 튤립을 심어 유럽의 북쪽 지역에서도 튤립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튤립이 유럽에 널리 전파되었다. 튤립의 기이한 점 중 하나는 튤립 파괴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튤립은 기묘한 줄무늬와 극적인 색상 조합을 갖춘 형형색색의 꽃을 피운다. 그 바이러스는 식물을 약하게 만들기도 해서 형형색색의 현란한 꽃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튤립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원예가들은 언제나 더욱더 특별한 튤립을 재배하기 위해 땅에 페인트 가루를 뿌리고 튤립 뿌리에 비둘기똥을 바르고 심지어 연금술의 힘을 빌리기도 했다. 원예가들은 순수한 파란색을 제외하면 원하는 대로 거의 모든 색깔의 튤립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장 푸른색에 가까운 튤립꽃조차 보라색을 띈다. 그 꽃에는 향기가 없어서 순수성을 연상시킨다. 보통 1588년부터 1672년까지를 네덜란드의 황금기로 본다. 해상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던 시기다. 향신료가 생산되는 섬으로 무역을 다녀오면 4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쓸 만한 무언가, 즐거움을 주면서도 지위를 과시할 만한 물건을 바라게 되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렘브란트, 베르메르, 프란스 할스 등 세계 최고의 화가를 배출했다. 늘어나는 부르주아들 사이에서 꽃 그림이 가장 인기를 끌었다. 훗날 반 고흐가 이런 전통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그림뿐 아니라
꽃 자체도 인기가 있었는데 특히 튤립, 그 중에서도 파격적이고 멋진 튤립의 인기가 치솟았다. 사람들은 그런 튤립에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하려고 했다. 1634년부터 1637년까지 튤립이 점점 더 파격적인 가격에 팔리면서 투기 광풍이 불었다. 튤립 재배 시기가 시작될 때쯤부터 거래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구근이 모두 땅속에 묻혀 있어서 아직 판매할 수 없을 때 거래되었다. 이것은 최초로 형성된 공식적인 선물 시장이었다. 증권거래소를 바탕으로 거래하는 네덜란드의 방식은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정말 비슷하다. 그러한 방식은 튤립 덕분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튤립 파동으로 수많은 이야기와 사치에 대한 전설이 생겼다. 48,560제곱미터가 넘는 땅으로 구근 하나를 사고 구근 하나가 숙련된 장인이 받는 연봉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되고 구근 하나의 주인이 하루에 10번이나 바뀌고 구근을 심지 않고 사고 파는 것만이 목적이 되는 등의 이야기였다. 한 선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격인지도 모르고 구근을 훔쳐 아침 식사로 볶아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튤립 구근은 정말 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믿기는 힘든 이야기다. 다양한 품종의 튤립에는 장군과 제독 등 점점 더 환상적인 이름을 붙였다. 그중 가장 비싼 품종은 샘페르 아우구스투스로 색상은 흰색이고 암적색 무늬의 메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라고 묘사된다. 이런 튤립을 과연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 광풍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찰스 맥카이가 1841년에 펴낸 책 널리 퍼진 터무니없는 망상과 군중의 광기는 튤립 광풍 이야기를 분명히 과장해서 다루었다. 그럼에도 튤립 시장이 결국 끔찍하게 폭락한 것만은 확실하다. 아마도 하를럼에 흑사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튤립 경매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튤립은 지금도 네덜란드의 중요한 전통 중 하나로 남아있다. 한동안 진, 청어, 치즈에 이어 네 번째로 규모가 큰 네덜란드의 수출품이었다. 네덜란드의 튤립밭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다. 리세의 쾌게노프 공원은 매년 세계 최대 규모의 튤립을 자랑한다. 알렉상드르 듀마의 소설 검은 튤립은 1850년에 출간되었고 튤립 파동을 다루고 있다. 검은 튤립을 처음으로 재배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상금을 준다는 줄거리의 소설이다. 검은 튤립을 재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진보랏빛 튤립은 재배되었다. 그 튤립은 밤의 여왕, 검은 앵무새, 검은 영웅이라고 불렸다. 튤립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집권한 1979년 이란 혁명의 상징이기도 했다. 튤립은 관상용과 꼬지꽃으로 여전히 인기가 있다. 영국에서는 튤립을 시청 앞이나 로터리에 자리한 지나치게 형식적인 화단에 많이 심는데 모든 꽃을 일직선으로 배치한다. 튤립의 열광적인 애호가들은 계속해서 더 색다르고 경이로운 튤립을 만들어낸다. 아크로폴리스, 발라드의 꿈, 신시아, 대장, 알라딘, 푸른 외가리, 진홍색 레이스, 곱슬머리수, 관능적인 감촉, 백조의 날개, 세계의 미녀, 얼굴을 붉히는 미녀 등으로 부르는 튤립들이다. 모두 인간이 자연을 개량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형형색색의 튤립이 야생에서는 절대 알 수 없을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85. 아몬드 나무, 아몬드 산업이 마주한 딜레마. 벌을 키우는 일은 햇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일과 같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아몬드 나무를 선택한 것이 약간 이상해 보일 수도 있다. 아몬드는 좋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핵심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덤이라고 여기고 대부분은 중요한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한다. 얼핏 봐도 인류 역사에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흔히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있는 과일과 설탕 장식 사이에 놓인 마지펜이나 특히 마카롱 같은 고급 과자 혹은 한 모금만 마셔도 충분한 아마레토 리큐에서 아몬드를 만난다. 하지만 아몬드 나무는 지구의 풍경을 만드는 식물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위대한 상호작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연례 행사의 중심 역할을 한다. 그 연례 행사는 전 세계 아몬드의 80%를 재배하는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에서 열린다. 그곳은 아몬드 나무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높은 산들의 눈이 여름 햇살에 녹아 계곡으로 흘러내리면서 여름 내내 나무에 물을 댄다. 2월이 되면 4,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센트럴 밸리에서 아몬드 나무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운다.
2주 동안 꽃이 피어 있는데 나무 한 그루당 2만 송이씩 핀다. 9천만여 그루의 나무가 꽃을 피우니 총 2조 5천억 송이가량을 피우는 셈이다. 반 고은은 아몬드 꽃을 소재로 최고의 그림들을 그렸다. 그중 조카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린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 동생 테오가 형을 생각하며 빈센트라고 이름을 지은 조카였다. 장엄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의 아몬드 꽃에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나무가 아몬드를 생산하려면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술의 꽃가루가 꽃의 암술머리를 찾아가야 하는데 그 작업을 곤충이 해야 한다. 그런데 곤충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있다고 해도 아주 적다. 이것이 아몬드가 아니면 용납하지 않는 단일 재배의 문제점이다. 해로운 곤충을 죽이는 독은 도움이 되는 곤충도 죽인다. 아몬드 나무가 아니면 어떤 식물이든 죽이는 독은 꽃가루 바지를 해줄 곤충이 살아갈 수 없는 생태계를 만든다. 도움이 되는 곤충이 있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꺼번에 피어나는 꽃들을 감당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간이 내세운 해결책은 무척 놀랍다. 바로 곤충을 직접 데려오는 것이다. 매년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대형 트럭들이 벌들이 윙윙거리는 벌집을 센트럴 밸리로 수송한다. 벌들은 그곳에 도착한 후 꽃가루 바디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꽃가루 바지 행사다. 이때 140만여 개의 벌집이 그곳으로 모여든다. 면적 4,050제곱미터당 벌집이 2개씩 필요하고 벌집 하나에 $200의 비용이 든다. 최근 몇 년간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치솟았다. 벌집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현상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간단한 해결책도 없다. 행사가 끝난 후 센트럴 밸리를 떠날 때는 가져온 벌집의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라진 벌집에 수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아몬드 나무는 자두, 버치, 복숭아, 살구 등과 함께 벚나무 속 식물이고 원산지는 이란이다. 열매보다 꽃에 초점을 맞추면 직감적으로 이해가 된다. 엄밀히 따지면 아몬드 나무가 맺는 열매는 견과류가 아니다. 식물학적으로 정의하는 견과류란 딱딱한 껍데기 안에 씨앗으로 깨뜨려서 열지 않으면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 도토리와 너도밤나무 열매, 개암나무 열매는 견과류지만 캐슈너트와 브라질너트, 피스타치오, 땅콩, 잣, 호두는 견과류가 아니다. 요리와 같은 비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위의 모든 것이 물론 견과류다. 아몬드 나무에서 열리는 핵과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식물은 대항해 시대의 지중해 주변에 처음 전해진 후 다른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인류는 아몬드 나무를 5천여 년 전부터 재배해왔다. 씨앗에 싹이 나서 쉽게 자라기 때문에 접목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초기 농부들이 재배하기 유리했다. 아몬드 나무는 12세기에 스페인으로 전해졌고 이븐 아라왑이 농업에 관한 책에서 재배법을 설명했다. 달콤한 아몬드 품종을 씁쓸한 아몬드 품종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재배한다. 달콤한 아몬드가 그저 맛이 더 좋기 때문만은 아니다. 씁쓸한 품종에는 독성이 강한 시아나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50개만 먹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과와 복숭아, 살구, 보리, 죽순 등 많은 식물이 포식자에 먹히지 않도록 방어해주는 물질인 시아나물을 이용한다. 그런데 씁쓸한 아몬드에는 그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 소설에서는 탐정이 시체에서 나는 씁쓸한 아몬드 냄새를 맡은 후 즉시 사인을 시아나물 중독이라고 추리하는 장면이 흔히 등장한다. 아몬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높이 평가된다. 28g 정도만 먹어도 일일 단백질 필요량의 8분의 1을 채울 수 있다.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암 위험도 줄인다고 한다. 아몬드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고 아몬드로 만든 음료는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도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제품보다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몬드 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다. 늦겨울에도 꽃을 피운다. 그래서 아몬드 나무는 유대교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경에서 아론의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킨다. 민수기에서는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그리고 꽃봉오리가 맺혀 꽃이 피더니 잘 익은 아몬드가 열렸다라고 설명한다. 출애굽기에는 유대교의 위대한 등잔대인 메노라의 등잔이 아몬드 꽃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지패는 특히 부활절과 관련이 있다. 아마도 유대교에서 아몬드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의 오스터브로트나 이탈리아의 콜롬바 디 파스쿠아 같은 부활절빵, 역시 부활절에 먹는 영국의 심넬 케이크에 모두 아몬드가 들어간다. 심넬 케이크 위에는 유다가 배신한 뒤에 남은 11명의 제자를 상징하기 위해 11개의 마지펜을 올린다. 아몬드는 각 지역의 전통 디저트인 독일의 슈톨렌, 스웨덴의 프린세스 토르타 케이크, 프랑스의 피티비에 파이, 중동의 할바에 꼭 들어가는 재료이기도 하다. 아몬드 나무의 꽃가루바지 행사가 유독 눈길을 끌지만 아몬드 나무만 그런 식으로 꽃가루바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크라, 키위, 감자, 양파, 캐슈너트, 샐러리, 스타프루트, 사탕무부터 시작해 겨자, 유채,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모든 배추 속 식물과 순무, 완두콩을 비롯한 온갖 종류의 콩, 그리고 멜론, 오렌지, 레몬 같은 모든 감귤류 과일, 또 고추, 파파야, 캐러위, 코코넛, 커피, 담배, 오이, 호박, 당근, 딸기, 목화, 해바라기, 아마, 리치, 사과, 망고, 알팔파, 아보카도, 살구, 체리, 석류, 배, 라즈베리, 가지, 클로버, 블루베리, 토마토, 포도 같은 다른 작물들까지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려면 모두 꽃가루바지를 해야 한다. 열거한 목록만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는 꽃가루바지를 해주는 곤충이 없다면 전 세계 농작물의 3분의 1이 꽃을 피웠다가 시든 다음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꽃가루바지를 하는 아몬드 나무를 개발하는데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투오노 품종의 아몬드 나무는 벌이 없어도 꽃가루바지를 하지만 질이 떨어지는 열매를 맺는다. 이로 인해 아몬드 산업은 21세기 농업의 전형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인위적인 꽃가루바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자연의 체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해결책일까? 아니면 인위적인 꽃가루바지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단일 재배에서 벗어나서 아몬드 나무와 함께 자라는 다른 야생식물이 꽃가루바지를 해줄 야생곤충을 불러들이게 해야 할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문제다.